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권민재 어떻게 개발의 길을 걷게 됐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둑. 바둑을 자신이 둬본 적이 있다. 손. 오, 상당히 많네요. 저 어릴 때 바둑학원 진짜 살았는데 진짜 애들 다 게임할 때 맨날 바둑학원에 살았거든요. 바둑을 사랑했는데 2016년 3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 네, 알파고가 일어났죠. 그때 저는 사실 수험생이었는데 그 바둑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알파고의 대국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유튜브에다가 알파고라고 치시면은 이 영화가 뜨는데 3,440만 뷰고 평점도 높고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거 그냥 진짜 영화 자체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그만큼 알파고를 정말 인상 깊게 봐서 아, 인공지능이 뭔가 좋다. 나도 개발을 뭔가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전산학과 출신이고 물론 개발자 무관한 진로로 가셨지만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개발자를 정한 것도 있는데 결국 개발자의 길에 7, 80% 정도는 알파고가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2016년 3월 이후로 저희의 삶에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챗GPT, 스테이블 디퓨전, 테슬라, 기가지니, 코파일럿 등 정말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저희의 삶에 녹아있죠. 그 어떤 인공지능이 생각나나요? 승진님. 인공지능이요? 네, 그냥 인공지능 관련된 뭐 기술이나 그 서비스? 저도 취직 네, TTS도 그렇고 그 STT, 스피치 투 텍스트도 그렇고 다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만큼 진짜 이제 인공지능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A부터 G까지는 아니지만 A부터 한 W까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 검색을 하면은 동적 컴퓨팅 환경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초적인 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컴퓨팅하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단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입니다. 아까 앞서서 모방을 한다 했잖아요. 인간의 지능을. 어떤 걸 모방하냐면은 이 세 가지를 크게 모방하려는 게 인공지능 분야이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능력은 아,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그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공부가 돼야 나중에 언젠가 진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언어학과 손 인공지능 수업 있나요? 관련된 수업 있나요? 인공지능보다는 데이터 관련 쪽. 오, 자연어 처리 있긴 하죠. 네, 관련. 네, 그 무슨 학과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이 있었나요? 심리철학 관련해서 오, 심리 철학 관련해서 약간 인간의 그 지능을 모방하려면 심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심리 철학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이런 모든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학습 능력을 보자면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족과 아니면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학습합니다. 뭐 수능 특강을 통해서 수능을 배운 적도 있겠죠.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학습을 하겠죠. 당장 오늘 세션만 해도 아 오늘 세션이니까 늦지 않고 몇 시까지 와야겠다.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배워진 거겠죠. 그 다음에 추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이 무엇인지 은성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또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추론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1 더하기 1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이. 이겠죠? 왜 이라고 말하실 거죠? 왜 이라고 말하실 건가요? 그렇게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어쨌든 그렇게 배웠으니까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한테 뭐 수능 시험지를 주든 공무원 시험지를 주든 이런 시험지들을 주면은 풀 수 있을까요, 상현님? 못 풀죠. 왜 못 푸나요? 그 정도까지
네, 맞습니다. 그 정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배웠다면은 풀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초등학생에 줘서 풀라고 하면은 당연히 혼란스러워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상생활, 수능 특강, 학교, 가족 아니면은 뭐 대학교에 와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배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 여러분들은 뭐 수능, 공무원 시험, CPA, 변호사 시험, 외무고시 풀 수 있나요, 준호님? 풀 수 없나요? 수능 풀 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 풀 수 있나요? 오, CPA 풀 수 있나요? 풀 수는 있죠. 다 못 풀더라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배웠기 때문에 어떤 건 다 풀 수도 있고 어떤 건 못 풀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풀 수도 있는 게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잘 풀고 어떤 거는 또 혼란스러워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모델이라는 용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델이 무엇인지 나는 뭔지 알고 있다. 손. 오, 정확히는 아니고. 네. 음, 설- 설명 못하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준호님 모르시나요? 수업 듣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은 머릿속에 있는 거. 네. 오, 인공지능에서 모델이란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이 모델은 그 뭐냐 모델 보통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영원님? 그냥 모델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단어. 아 떠오르는 뭔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 네 패션 모델. 그 패션 모델이 왜 패션 모델이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원래 옷을 일반 그 입는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모델이 이런 식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패션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모델이라는 용어는 그냥 여러분의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의 뇌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람의 무언가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게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뇌를 만든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일상생활 뭐 그런 것들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학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면은 그 모델은 학습된 모델이라고 하고 학습된 모델을 뭐 트레인드 모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습이 된 거니까. 그 학습이 learn도 되는데 train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저희가 태스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예측하자.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지훈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필기해서 일기예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일기예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회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하는 하늘을 보고 네 하늘이 어떠면 비가 올 수 있죠? 소리 흐리면은 그럼 오늘 비가 안 올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혜민님? 오늘 날씨가 맑을지 안 맑을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해가 보이면 맑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은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려면은 이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낮인데 하늘이 흐리다, 무릎허리가 쑤신다, 여름이다,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비가 올 거라고 높은 확률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낮인데 구름 한 점 없다, 기분이 좋다. 그럼 높은 확률로 맑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에다가 뭐 날씨 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왼쪽부터 보면은 이거는 날씨, 온도, 습도, 바람이 불었나 안 불었나,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냐 안 놀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나열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가 뜨겁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불고 밖에 나가서 놀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은 써니 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줘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학습된 모델은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원래 있던 데이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6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핫한데 잠시만요. 기온이 핫한데 그 습도가 없고 뭐 바람이 불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다. 이미 없는 데이터라도 그 지금까지 있었던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아마 맞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잘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 특징이라고 적었는데 이 피처라고도 불리는 특징은 그 온도, 습도, 바람이 부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많다고 항상 높은 건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는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는데 이제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을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인공지능은 이제 흐린 하늘을 보면은 아 이거는 비가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서진님, 이것과 이것의 차이. 이거는 일단 이미지를 뭔가 식별할 수 있는 네, 데이터를 보이는 작업이 한번 필요하겠다. 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그 테이블처럼 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미지가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알고리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 뭐 세션을 통해서만 학습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맞게 여러분의 알고리즘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모델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학습할지를 결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인데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냥 알고리즘들은 그 뭐 합쳐가지고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합쳐서 또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끝이 없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몇 개 아시면은 모든 알고리즘들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앞에서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준호님 배우셨나요? 간단하게 배우셨죠? 혹시 자신이 인공지능 강의를 들어봤다 손, 듣고 있다 손. 오, 두 분. 회원님도 기억나시나요? 네, 인공지능은 1950년에 개념이 나왔고 1955년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됐던 인공지능은 지금과 같이 모델이 있고 거기다가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기호와 규칙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은 안 해드릴 건데,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기호주의자라고 불렀고, 지금의 인공지능은 연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또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컴퓨터가 더 빨라지고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1980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호주의 인공지능들은 그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뭔가 인식이 박혀가지고 1980년대부터 인공지능의 겨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겨울 때는 진짜 연구에 대한 뭐 지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아무도 연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연결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990년대부터 딥러닝에 관한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인공지능이 다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대부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술이 뭐죠? 지민님? 그냥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시리, 파파고, 챗GPT 이 모든 게 다 그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딥러닝을 먼저 배울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기계학습을 먼저 배울 겁니다. 아까 전에 지민님께서 머신러닝이라고 해주셨는데 기계학습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뭐 아까 말씀드린 기호주의도 있고 연결주의도 있는데 그 연결주의가 머신러닝이긴 한데 그 밑에 또 이렇게 머신러닝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딥러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딥러닝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나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뭐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 배우려면은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뭐라고 했나요? 은성님. 기억이 잘. 네. 뇌죠. 컴퓨터의 뇌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지금 12분이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은성님과 지훈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학습이 된 사람이고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겠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상현님도 마찬가지고 웃으시죠? 아 그래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이제 한 명이 다 다른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모델도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그 다른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학습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계학습은 영어로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을 줄여서 ML이라고 합니다. 우선 ML의 핵심 요소로는 앞에서 봤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도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중 일부이고 근데 이제 대분류를 보자면은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의 단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다면 손? 오, 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upervised는 한국어로 지도학습이고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학습이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계학습 밑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 밑에도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은 대체로 뭐 회귀 또는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비지도학습도 군집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레이블의 유무인데 레이블이 무엇인지는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그레션이 그 지도학습 밑에 회귀가 있다고 했는데 회귀가 영어로 리그레션인데 리그레션이 네, 한국어로 회귀이고 회귀하면은 떠오르는 거 혜린님 회귀 그냥 뭐든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간다 회귀하면 떠오르는 거 회원님 그냥 뭐든 꼭 인공지능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뭐가 많지 않나요? 뭐 네? 네, 라노벨 있죠? 뭐 만화, 라노벨, 영화, 뭐 회기물 엄청 많죠? 네, 회기물이라고 치면 이렇게 많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사실 이 리그레션이라는 용어가 회기, 평균으로 돌아간다로부터 나온 용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사용되지만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회기가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로 돼가지고 사실 회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뭐뭐 회기라고 보이면은 이거는 회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인공지능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뜻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ML에서 리그레션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출력 값을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연속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영원님, 연속이 연속의 반대. 연속이 무엇이죠? 이어지 이어진다. 이어진다의 반대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뭐죠? 줄이? 불연속. 그 더 좋은 수학적인 용어가 있죠. 연속의 반대 무엇일까요? 혜민님. 네? 네. 준호님. 이상 네, 이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그레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는 x는 hour주고 y는 score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통해서 공부 시간에 따른 어떤 사람의 시험 점수가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은 2시간을 공부하면 25점을 받고 3시간을 공부하면 50점을 받고 4시간을 공부하면 42점, 5시간을 공부하면 61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7시간을 공부하면은 몇 점을 받을지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영은님 예측하실 수 있나요? 이 사람이 7시간을 공부하면 몇 점을 받을 것이다. 예측하실 수 없나요? 대충이라도? 네, 그러면은 지윤님, 이 사람이 7시간을 공부하면은 몇 점을 받을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만 네, 대략적으로 80점. 이 사람이 7시간을 공부하면은 몇 점을 받을까요? 서진님, 7, 80점. 그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서진님. 그 X랑 Y의 관계가 네, 그냥 10 네. 점이 대충 여러분들도 그냥 7, 80점 받겠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리그레션의 핵심입니다. 우선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출력 값을 예측하는 것이 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예측, 여러분들이 예측하려면은 뭘 해야 할까요?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션 오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다, 잠시만요. 오늘 10시쯤에 오늘 10시에 배가 고프겠다 라는 걸 예측하려면은 무슨 가설을 세워야 할까요? 준호님. 오늘 10시에 배가 고플지 안 고플지 추론을 하려면은 어떤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점심은 네, 네, 네. 그렇지 늦으면은 빠르면 배가 고프고 늦으면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뭐 좀 좋은 가설이죠.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가설을 왼쪽에 표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공부 시간에 X점수면 Y점수를 받을 것이다. 네, 우선 1차 방정식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라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형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그냥 직선입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y는 mx 플러스 n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형으로 나타내기 전에 우선 이 x와 y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시간 공부하면 뭐 30 몇 점, 20 몇 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hx는 wx 플러스 b, y는 wx 플러스랑 wx 플러스 b랑 같은데 저희가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맞출 거잖아요. 그래서 x 시간 공부하면은 w하고 b는 그 파라미터하고 상수입니다. hx만큼의 점수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h는 아워가 아니라 가설입니다. 히포테시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7시간 공부하면은 몇 점이 나올 거냐고 여쭤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틀리겠죠?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맞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설은 좀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어디 갔어? 이 선이 hx는 w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2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 나오겠고 7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 나오겠고 이것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 있는 두 개보다 더 정확도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가설을 좀 그럴듯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머신러닝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나쁜 가설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았으면은 그 용돈을 가지고 나는 뭐 식비로 이만큼 쓰고 뭐 이만큼 나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가설이 틀리면은 비용이 더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비용을 영어로 코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코스트라고 하고 저희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함수로 나타내면 되고 그 함수가 적게 되는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함수가 주어지면은 그 함수에다가 뭐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값이면은 최소가 되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비용 함수라고도 부르고 목적 함수라고도 부르고 손실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다 같은 용어이고 실제로 세 개 다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같은 용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hx는 wx 플러스 b가 있을 때 뭐 실제 값은 2시간 공부하면 25점 3시간 하면 50점, 4시간 하면 42점, 5시간 하면 61점인데 이 가설에 의하면은 2시간 공부하면 27점, 3시간 공부하면 40, 4시간 53, 5시간 공부하면 66점인데 오차를 나타내면은 2점, 10점, 마이너스 9점, 마이너스 5점이에요. 이 오차에다 절대값을 왜 씌우는지는 잘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합치면은 그것이 이 가설의 비용입니다. 이 가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수학을 모르면은 인공지능을 절대 깊게 공부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자신이 연구자가 될 게 아니다 그러면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쭉 연장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6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 7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 8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인 거를 더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선형이잖아요. 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선형 회귀. 그치만 이거를 비선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비선형이 논리니어인데 논리니어 리그레션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습하시면 되고 우선은 논리니어 리그레션을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그 선으로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지도 않고 이거를 지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거의 차이와 이거의 차이와 이거의 차이와 이거의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즉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선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정확도가 더 높을까요, 준호님? 더 높을까요? 혜민님? 네, 우선 이 그래프만 보면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선형으로 구하는 게 항상 정확도가 높을까요, 승준님? 항상 아니죠. 네, 항상 아닙니다. 왜냐면은 비선형으로 구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실제가 이런데 내가 구한 거는 이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학습된 모델이 되고 뭐 이렇게 선형으로 학습된 모델일 수도 있고 이걸로 학습된 모델일 수도 있고 이걸로 학습된 모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의 차이죠. 이거는 선형 회귀고 이거는 비선형 회귀니까. 그거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가 있으면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은 이 학습된 모델에 공부 시간을 넣어가지고 시험 점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핵심이고 사실 모든 거라고 볼 수 있고 딥러닝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보시면은 확률을 구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면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구한 거니까 그게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이자 현대 인공지능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확률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지도학습에서 방금 전에 리그레이션을 봤으면 이번에는 분류인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여러 개 주고 사자라는 이미지를 여러 개 줍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 레이블을 줬죠.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공부하면은 이 점수가 나올 거다. 만약에 이 시간만큼만 공부할 거다라고 주고 점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건 비지도 학습입니다. 왜냐면은 점수라는 레이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블을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옳은 말은 아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진은 사자다, 이 사진은 호랑이다 라고 사자와 호랑이라는 레이블을 줬기 때문에 지도학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자와 호랑이인 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진을 무작정 섞어가지고 학습시키면은 그거는 비지도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그 클러스터링인데 그거는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은
지도학습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줘서 모델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학습된 모델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라는 이미지를 주면은 어떤 이미지를 주면은 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이제 갈기가 있고 노랗고 그러면은 뭐죠, 승준님? 사자. 사자입니다. 만약에 갈기가 없고 하얗다. 뭐죠, 준호님? 갈기가 없는데 하얗다. 갈기가 없는데 하얗다. 뭐죠, 은섭님? 백호. 높은 확률로 백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자인데 숫사자인데 갈기가 다 빠졌고 하얗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자인가요, 호랑인가요? AI는 호랑이. AI는 호랑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 AI는 왜냐면은 호랑이 중에 뭐 사진이 백호인 게 만약에 있었다면은 여기는 하얀 사자가 없었다면은 갈기로 판단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추론 또는 분류를 수행해주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비주도 학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이 사자다 호랑이다라고 인공지능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무작정 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 모델은 이 사진들을 보고 뭐 갈기가 있는지 뭐 어떤 게 어떤 건지라는 거를 알아서 그냥 추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를 시킵니다.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끼리는 비슷하니까 이것끼리 만들고 이것끼리 비슷하니까 이것끼리 만들고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어떤 사진을 주었을 때 이 사진이 이것 또는 이것 중에 무엇이 될지를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클러스터링의 핵심이고 분류와 클러스터링이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그 예시를 한번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 들어보시고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람부터. 이긴 사람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내리세요. 네, 저를 이긴 사람 내리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두 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두 분 다 컴퓨터과 하시네요. 어떤 때 분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때 군집화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분류 대 군집화. 그냥 아무 예시나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편집하는 그냥 분류할 테이블에 앉아 제가 어떤 학생들을 분류한다 했을 때 그냥 점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오, 네, 좋습니다. 다음. 네, 그러면은 방금 회원님께서 정말 좋은 예시를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분류와 군집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얼마나 조는지 수업 시간에 조는 정도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정도이고 Y축은 시험 점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분류할 수 없겠네요. 왜냐면은 연속적인 값이 되니까 시험 점수는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손 한번 들어보고 말씀 주세요.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은성님? 아니면 뭐 학생들의 시험 점수나 뭐 학생들의 무언가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이 학생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F인지 그거는 분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12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 12명의 학생이 뭐 수업 시간에 존 정도는 이 정도고 수업 시간에 집중한 정도는 이 정도고 결석한 정도는 이 정도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피처를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만약에 정했으면은 이제는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A 뭐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은 A일 거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은 B일 거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럼 군집합은 언제 할 수 있냐?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석한 정도, 지각한 정도, 수업을 열심히 들은 정도 이렇게 수많은 피처가 있을 때 그냥 비슷한 것끼리 분류합니다.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것끼리 군집화가 될지 몰라요. 이게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끼리 군집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석한 정도가 높은 사람끼리 군집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군집화 된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를 수도 있고 결정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군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도학습을 넘어서 그래서 이렇게 라이온킹 사진이 들어가면은 높은 확률로 라이온킹이 여기에 군집화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날씨 예측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거 왜 있죠? 네,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저번 주에 다 반 정도 만들겠어요. 지금 180페이지 중에서 90페이지 만들고 실제로 녹화도 해봤는데 더 만들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녹화한 거 냅뒀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자면은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리그레션이고 그중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출력값을 예측하는 작업이고요. 분류는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작업. 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의 성적 등급일 수도 있고 뭐 A, B, C, D 이런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처럼 100, 99, 98 이런 거면은 리그레션을 이용해야겠죠. 왜냐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화학습. 왜 강화학습이지 벌써? 비주도 학습했네요. 클러스터링 했네요, 방금.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강화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화학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회원님? 어느 수업이요? 다음 누구였죠? 준호님인가요? 인공지능 수업? 어디요? 데이터 학습 방식. 수업인가요? 그 다음 또 강화학습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혜민님? 서진님? 어디서 들어보셨죠? 무슨 책에서 보셨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네. 지훈님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교양 수업에서 교양 수업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미래 모빌리티. 혜리님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죠? 강화스 실험하는 거 영상. 실험하는 영상을 봤다. 훌륭하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친 다음에 뭐 example을 치면은 정말 많은 게 나옵니다. 이게 혜리님께서 보셨던 강화학습 실험 중에 아마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보시면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 110만 회, 681만 회, 이건 3주 전인데 110만 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화학습 실험 영상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맞나요, 혜리님? 네. 왜 재밌냐면은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자면은 5명의 사람 또는 동물, 그러니까 이족보행 또는 뭐 사족보행 또는 문어 같은 것 또는 여러 개 있다고 쳤을 때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보상을 제공해줘서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맨 끝에까지 골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보상을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냥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보상인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러니까 레이싱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거라고 보시고 얘는 최대한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얘네 전부 걷는 법을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것만 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막 이상하게 걷죠. 얘는 이족보행인데도 막 손으로 걷고 그러면 멀리 못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는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이 슈퍼마리오 영상 1000만회짜리인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보셨나요? 아니 저 공부로 하는 거. 네. 아, 궁글로 가는 거. 이 슈퍼마리오도 재밌으니까 언제 한번 보시면 좋고 우선은 제 입이 좀 아플 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 자료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어이씨. 3분짜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선은 차가 있어요. 이 차는 지금 골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부딪히죠. 근데 부딪히니까 여기서는 좀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딥러닝 때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거하고 이거를 뭐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초록색이 움직이는 게 학습된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제너레이션이라고 적혀있는데 제너레이션이 한국어로 세대잖아요.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원래는 반복 뭐 이터레이션으로 가도 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차는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빨간 게 정말 많이 시작하는데 사실 전부 다 빨간색인데 그냥 가장 앞에 있는 게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가장 앞에 있는 게 제일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제일 당연히 이것대로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뭐 또 초록색으로 바뀌고 노란색은 평균인가? 두 번째인가? 두 번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차가 그 중간에 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조그마한 길도 있는데 이 조그마한 길을 뚫고 도착하는 차가 만들어집니다. 이 차는 근데 골을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줘가지고 아직 보상이 뭔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찍어먹는 개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봤는데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 from scratch 스크래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말씀하지 마시고 손. 오. 스크래치가 무엇인가요? 지민님. 제가 아는 건지 뭔지 아닌 것 같긴 네. 한데 뭐 블럭 같은 거 네. 보면 아, 그 뭐 고양이 같은 거요. 아이고. 이 스크래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고등학교 정보 시간에 배우는 이 고양이로 프로그래밍하는 스크래치? 이 스크래치는 나도 안다 손. 어? 정보 안 들었나요? 네? 근데 스크래치 안 쓰셨나요? 오, 저도 썼는데 어떻게? 아니 이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그 다른 스크래치의 뜻을 안다 손. 스크래치가 뭐냐면은 그 처음부터 코딩하는 거를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평균을 구한다. 그냥 avg하고 가로 친 다음에 뭐 리스트 넣어주면은 평균값이 구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포문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다 구현하는 거를 from scr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스크래치부터 구현하는 건데 스크래치부터 구현하면은 84줄의 코드가 나옵니다. 당장 이것만 해도 84줄의 코드가 나오고 정말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VG 그 평균 구하는 거를 스크래치부터 구현한다고 하면은 평균 값은 그 모든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의 개수로 나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스크래치부터 구현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거를 코드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준호님. 그래가지고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파이토치, 사이킨런, 텐서플로우, 케라스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실습을 하실 때 이 중 한 개를 무조건 사용하실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시면은 예를 들어서 scikit-learn을 쓴다고 하면은 scikit-learn linear regression이라고 검색하면 왼쪽에 정보에 맞는 게 나오고 example-이라고 검색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공식 문서이거든요. 이 공식 문서를 보면은 밑에 가시면은 예시 데이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한 2, 30줄 정도만 써도 앞서 말씀드렸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된다. 물론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파라미터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숨겨져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미세 조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갖다 쓰는 건 중요하고 우선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55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7분까지. 그래서 일단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에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레이블의 유무이고 지도학습 밑에는 회귀 분류가 있고 비지도학습 밑에는 분주파가 있고 이 정도만 아시면은 나 어디 가서 기계학습 그 기본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뭔가요, 진원님? 사람의 뇌죠. 이거 왜 있지? 사람의 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인공지능을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거 무엇인가요, 혜린님? 인공지능의 목적도는 인공지능의 정의. 인간의 그 지능을 따라서 한다. 인간의 지능을 따라서 학습? 능력이랑 추론 능력, 인지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사람의 뇌를 진짜 그대로 모방해서 디지털로 구현해보자. 사람의 뇌는 그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머리 만약에 때리면은 뇌세포 없어진다. 그 여러분 때는 초등학생 때 그런 거 안 했나요? 저희 때 있었는데 그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 두뇌 신경세포인데 그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뉴런이 사람의 지능을 이루는 생물학적 최소 단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뉴런이고 이렇게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람이 이제 아니까 이거를 디지털로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뉴런은 뭐를 하냐면은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전달되는 정보는 전기 신호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마우스 어딨냐? 아이고. 네,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은 이 핵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기를 통해 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정보는 전기 신호의 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핵은 이제 앞에 있던 돌기가 보내주는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합해 가지고 만약에 그 합한 값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가면은 가치 있는 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뭐 다음 뉴런으로 뭐 3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3이라는 정보를 전달받는 뉴런은 여러 뉴런으로부터 3 말고 다른 전기 신호를 받겠죠. 그 전기 신호의 세기를 다 합친 다음에 그 합친 값이 일정 값을 넘으면은 그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 주는 거를 시냅스라고 하고 네. 이렇게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이 축삭 돌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아셔야 할 부분은 이렇게 뉴런이 인간의 지능의 최소 단위를 담당하는 뉴런이라는 게 있고 이 뉴런은 시냅스끼리 연결돼 있고 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데 전기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들은 전기 신호들의 합이 어느 정도인가를 통해서 이 정보가 가치 있는지 가치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를 컴퓨터로 나타낼 겁니다. 근데 우선은 이거는 그냥 사람의 뉴런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검었잖아요. 밝은 부분은 왜 밝을까요? 그냥 추론을 해보시면 됩니다. 승준님. 그냥 추론. 전기 신호가 와서 네, 전기 신호가 와서 그럼 막 이 부분은 왜 특별히 많이 밝을까요? 많이 흘러나오죠. 전기 신호가 많이 와서 그러면 이쪽은 가치 있는 정보를 담당할까요? 가치 있지 않은 정보를 담당할까요? 같이 가치 있는 정보를 담당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애기예요. 애기인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이제 그때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뇌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넘어진 이유가 돌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뇌에서 그 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밝게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다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학습된 정보, 실제 여러분들이 학습된 정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같이 밝게 빛날지가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호님 좋아하시는 거 뭔가요? 좋아하는 거. 네, 취미나 뭐 좋아하는 거. 운동? 아, 네, 승준님 좋아하는 거 뭔가요? 운동 안 됩니다. 네, 좋아하는 게 없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은성님 좋아하시는 거 뭔가요? 운동 말고요. 아, 운동 진짜 에바죠. 게임이요. 네, 좋아하시는 거 뭔가요, 혜민님? 음식이요? 네, 서진님 싫어하시는 거 뭔가요? 공부? 네, 좋습니다. 지훈님 싫어하시는 거 뭔가요? 운동 좋습니다. 그 싫어하시는 거 뭔가요? 운동,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호님의 뇌에서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밝게 빛날 겁니다. 왜냐면 같이 있어야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승준님 입장에서는, 은성님 입장에서는 은성님한테는 이제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밝게 빛나 있죠. 그 중에서도 게임을 할 때 필요한 능력 중에 은성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더 밝게 빛날 겁니다. 반면에 싫어하는 부분도 똑같이 밝게 빛날 거예요. 왜냐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대로 가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 신호가 합쳐져가지고 뭐 이게 커지든가 작아지든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AI 모델은 사람의 뇌를 모방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딥러닝은 진짜 사람의 뇌를 거의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이렇게 뉴런이 있어요. 이 뉴런을 펄셉트론이라는 걸로 나타냅니다. 펄셉트론이 뭐의 합성어냐면은 펄셉션과 뉴런, 지각과 뉴런의 합성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봤을 때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 있다 했죠. 그냥 머신러닝, 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은 지각 능력은 없는데 딥러닝은 지각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그 핵이라고 본다면은 앞에 있는 축삭 돌기, 즉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 또는 어떤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핵에서 이 X1, W1, W2, W3를 합쳐서 이 합친 값이 어느 정도의 값, 우리가 정해진 어떤 값을 넘었을 때 이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거의 세기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친 값을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음 펄셉트론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전달받은 거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이것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펄셉트론이 합쳐져가지고 딥러닝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뉴런들이 합쳐져서 뇌가 구성이 돼 있다면은 딥러닝도 이렇게 하나의 뉴런 같은 펄셉트론들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인풋 레이어고 여기 히든 레이어고 여기 아웃풋 레이어인데 이 세로 축 하나가 레이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그 머신러닝을 봤을 때는 입력을 하나를 받으면은 거기서 어떤 게 일어난 다음에 아웃풋이 하나가 있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입력은 하나인데 그 입력들이 여러 개의 인풋 레이어로 쪼개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출력이 여러 개로 나오면은 그 여러 개 중에서 뭐 몇 개를 골라 가지고 아웃풋이 되는 형태입니다. 왜 히든 레이어냐면은 여기서는 어떤 값이 생길지를 알 수 없는 건 아닌데 알 수 있더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는 있는데 그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운동 보면은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시나요? 그거를 준호님의 뇌세포 단위에서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들이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물론 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은닉층이라고 부르고 뭐 인풋층, 아웃풋층이 있고 딥러닝의 문제점 중 하나가 그래서 그 인풋을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챗 GPT에다가 뭐를 적어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만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완벽하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딥러닝의 문제점 중 하나이고 그 혹시 3 블루 1 3 브라운 1 블루 한 분이라도 들어봤다 손. 이게 뭐냐면은 특히 컴과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구독자 555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인데 정말 많은 영상들을 찍었어요. 뭐 그 퓨리의 시리즈가 뭐냐 1719만에 그 뭐 이제 MP 관련된 것 같은데 1529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냐 1511만에 정말 많은 수학과 컴퓨터 쪽 분야 영상을 찍었는데 설명이 진짜 좋습니다. 이 영상에 아무거나 클릭하고 댓글을 보시면은 나는 감동받았다. 교수님보다 잘 가르친다. 우리 교수님도 이 영상을 보라고 추천했다. 실제입니다. 제가 교수님이어도 이 영상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각적인 것과 함께 엄청나게 좋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좀 깊게 하고 싶은데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이걸 통해서 익히시는 거 추천드리고 보시면은 재생 목록도 정말 많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Neural Networks가 있어요. 4개의 강의가 있죠. 이 4개의 강의를 다 보지 마시고 한 개의 강의, 이 신경망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선택 과제입니다. 원래 필수 과제였는데 그 누군가가 과제가 많지 않냐고 일침을 주셔가지고 선택 과제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면은 이 18분 강의만 봐도 진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이 하나하나가 펄셉트론인데 이 펄셉트론은 인간의 뉴런을 그냥 기계처럼 컴퓨터에서 약간 나타낸 느낌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완전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모든 이미지는 3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모든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다들 아시나요? 혹시 픽셀이 뭔지 모른다 손? 네, 좋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18 곱하기 18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 검은 부분은 0이고 하얀 부분은 1.0이고 좀 회색인 부분은 0.5, 뭐 0.7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검은지 하얀지에 따라서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숫자인지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뭐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18 곱하기 18 픽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784 픽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나열하면 0000000 가다가 뭐 0.7, 1.0, 1.0, 1.0 가다가 0.7, 0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쭉 나열하면은 그렇게 784가지를 나열한 다음에 이 인풋 레이어를 784개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숫자를 다 대입해 줍니다. 그 하얀지 검은지에 대한 숫자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알고리즘대로 뭔가 작동을 하면은 이제 아웃풋이 0에서 9 중 한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돌리면은 어디에 물론 이 모든 거에 숫자가 나올 건데 그중 제일 높은 숫자는 7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게 잘 학습이 돼 있다면 만약에 3을 적어서 이거를 돌려주면은 3에 뭐 0.9나 0.8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뭐 0.2에서 3이 나오겠죠. 그 자세한 원리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느낌으로 펄셉트론에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정말 많은 수학적인 그게 담겨 있습니다. 컴과분들은 딥러닝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에서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NN인데 ANN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입니다.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었는데 ANN은 1개의 히든 레이어만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고 설명 안 드렸는데 이렇게 펄셉트론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NN이라고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ANN이고 뭐 이렇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고 이 각 뉴런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뭐 결과값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딥러닝
아니지 않는데 아무튼 그 다음으로 ANN 다음으로 나온 게 딥러닝인데 딥러닝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여러 가지를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ANN은 딥러닝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발전돼서 딥러닝이 된 건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가 한 개보다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에 있는 알고리즘 중 가장 유명한 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ANN이랑 다른 점은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이라는 거고 그 히든 레이어가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뇌세포가 많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지만 이 히든 레이어가 무작정 많다고 그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아마 더 이걸 자세히 공부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 전기 신호를 합쳐가지고 이 다음 걸로 전달을 하려는 느낌인데 너무 많다 보면은 전기 신호들이 끝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NN이 있습니다. 이 CNN 당연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CNN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없나요? 저 처음에 CNN 들었을 때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엄청나게 복잡한 게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거랑 다르게 그 퍼셉트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정육면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다면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이미지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 이미지를 맨 왼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그 딥러닝에 좀 뭐 뉴럴 네트워크에 돌리기 쉽게 앞서 봤던 그 DNN에 돌리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그 컨볼루셔널이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돌리는 느낌이라서 잘 이해는 안 되시겠잖아요. CNN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고 다음은 RNN이 있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더 DNN이랑 달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 어딘가에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더 큰 단위로 만들어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순차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 그런 거는 RNN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뭔지 잘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있다는 것만 보셔도 되고 왜 또 이게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ML의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볼 건데 ML의 핵심 요소 무엇이었나요, 소진님? 두 가지가 있었죠. 데이터, 모델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하고 데이터가 있죠. 모델이랑 알고리즘이랑 그냥 거의 같은 거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 실전 같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그냥 뭐 이미지를 데이터셋이 필요하시면 이미지 데이터셋이라 검색하시고 뭐 사운드 데이터셋이 필요하면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Kaggle, Papers with Cod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Kaggle하고 Papers with Code 정말 많이 쓰이고요. Kaggle은 아마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거나 가보셨을 거고 Papers with Code는 어떤 논문이 있으면은 그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코드나 그 논문에서 사용된 그 데이터셋들이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고 다음은 그 AI 허브 이제 한국 그 관련된 데이터셋이 많이 있고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허깅 페이스도 정말 많고 그다음 또 캐글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또는 뭐 깃허브에서 그냥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네이버 영화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긴 했는데 거기에서 악성 리뷰만 모아놓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누군가 실제로 깃허브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깃허브에 올려놓은 걸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고 모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현님한테 원래 보여드리려고 하자는데 만약에 춤을 추는 거에 대한 포즈를 그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댄스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실제로 있는데 오픈 포즈라고 이렇게 논문과 그 논문이 구현된 거를 가져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까지 이걸 봤어도 아 내가 언제 하나하나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해가지고 사용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다고 합시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 뭐 코딩을 배우면은 이 코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이 요즘 공부하는 거 뭐죠? 요즘 관심 있는 분야. 네, 공부 안 하시나요? 네, 다음. 스크립트? 네, 자바스크립트.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승준님인데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로 공부한다고요. 그 2년 전에 승준님보다 지금의 승준님이 자바스크립트를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왜죠? 다른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사전 학습된 승준님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승준님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은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뭐 조금의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배우게 하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챗 GPT 같은 걸 만들어 본다고 해요. 절대 못 만듭니다. 일단 몇 조가 필요하고 뭐 네이버에서는 몇 조를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챗 GPT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회원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 만들기, 문제 만들기. 무슨 문제 만들기요? 학교 수학 문제. 오, 네, 학교 수학 문제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은 학교 수학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챗GPT한테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챗GPT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고 한다면은 5조개에 달하는 문서, 텍스트 데이터 그런 것들을 줘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미 만들어진 챗GPT에다가 그냥 수학 문제 뭐 몇천 개 정도만 주면은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챗GPT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가져다 쓰는 거 만들어진 것들을 잘 고른 다음에 그냥 파인 튜닝 정도만 시킨 다음에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도록 할 건데 혹시 나는 자연어와 기계어의 차이를 모른다 손. 다 자연어하고 기계어 차이 모르시나요? 네. 영어님 기계어가 뭐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뭐죠? 어셈블리요. 그럼 자연어는 뭔가요? 네. 잘 손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어는 그 내추럴 영어로 네이처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과 일로 된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당연히 자연어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은 그것도 자연어고 근데 자연어를 처리하는 거는 기계어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은 기계어는 어차피 컴퓨터가 영과 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과 일로 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만 컴퓨터한테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그래 밥 먹었어 아니야 아직 같이 먹자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거를 가르쳐야 할까요? 그래서 자연 처리가 정말 어려운 분야이고 하지만 요즘은 챗 GPT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연 처리를 막 힘들게 배우지 않아도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만 배우면은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서비스 중에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냥 챗 GPT에다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인 튜닝을 하든가 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혹시 프롬프트가 뭔지 잘 모른다 손. 네. 그 챗 GPT한테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글들이 프롬프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너는 이제부터 선생님이야. 지금부터 내가 적는 단어들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라고 한 번 적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단어를 계속 적으면은 잘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앞에 했던 너는 이제부터 선생님이야. 너는 이제부터 뭐뭐를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굳이 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파인 튜닝 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도 챗 GPT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채용 공고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봐도 아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엄청 큰 분야로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굳이 내가 챗 GPT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고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를 다루는 인공지능의 모든 분야를 말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들어본 적 있다 손. 오. 근데 뭔가 혜원님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편견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또 없나요? 스테이블 디퓨전? 그럼 달리 들어본 적 있다 손. 오. 오, 달리 뭐죠? 이미지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그 요즘 인공지능에서 가장 핫한 분야는 그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말해주세요. 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생성형 AI, 생성형 AI 맞죠? 생성형 AI, 즉 무언가를 생성해주는 AI라는 뜻이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글을 생성해주는 AI고, 이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생성해주는 AI입니다. 요즘에는 이 생성형 AI가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제일 많은 투자도 받고 있고 제일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게 당분간은 제일 핫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만든 그 이미지 생성 모델 중 하나이고 거기에서 만든 모델들이 10가지가 넘어요. 뭐 STT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TTS, STT 뭔지 모른다 손.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이고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인데 TTS는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든다. 즉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적으면은 그 안녕하세요를 어떤 거를 통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TTS고 STT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뭐 클로바 노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 글자로 나오게 만드는 걸 STT라고 합니다. 이런 STT나 TTS 모델도 오픈AI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 그냥 공식 문서 여러분들도 한 2, 30분 읽고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하고 한 $10 지불하면은 그걸 그대로 갖다 써서 파이썬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쉬는 시간 아닙니다. 네, 어텐션. 왜냐면은 지금 25분이기 때문에 시계는 그리고 아직 아무도 졸지 않고 있어요. 누가 졸고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 어텐션 하면 떠오르는 거 뭔가요? 근데 콩과는 안 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승준이 어텐션 하면 떠오르는 거 뭐든 집중. 집중? 아닐 텐데. 네, 어텐션 하면 떠오르는 거 혜린님. 아니잖아요. 어텐션 하면 떠오르는 거 지훈님. 아니 어텐션 하면 떠오르는 거. 주젠스. 네, 고맙습니다. 어텐션 하면은 뉴진스가 떠올라야죠. 사실 떠올랐는데 그냥 집중이라 하신 거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 근데 요즘 깜짝 놀란 게 그 아이즈원 맞나? 해체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아이즈원 제가 군대 있을 때 완전 처음 나오고 핫했거든요. 저 진짜 많이 왔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어. 그니까요. 그거 근데 한 3, 4일 전에 알았어요. 아무튼 뉴진스가 어텐션을 불렀는데 어텐션이 집중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인공지능에서 어텐션은 지금 진짜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트랜스포머 하면 생각나는 거 승준님. 영화가 생각나죠. 좋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하면 이게 생각나겠죠? 혹시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손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본 적이 없죠? 하긴 저 고등학생 때 3인가 4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니까 한번 트랜스포머라고 검색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다들 검색해 보시고 영화가 나오는지 이게 나오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알고리즘이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밑으로 내리니까 있네요. 밑으로 내리니까 있나요? 좋습니다. 와.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뭐냐? 뭔가 있죠? 보기 어려운데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이고 이 트랜스포머는 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2017년 6월 12일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에는 논문은 96,863회가 인용됐고 진짜 모든 곳에 쓰이는데 그 이유가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도 없을 거고 저도 잘 모르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텐션이라는 개념인데 어텐션이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막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실제로 이거랑 다르다. 네,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학습을 해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나요? 고3 때. 그 수능 만약에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어떻게 했죠? 뭐 밑줄 밑줄 치고 형광펜도 썼나요? 형태는 안 써. 형광펜 안 썼나요? 오.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그 뭐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또 여러 번 읽었죠. 중요한 거는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게 강조되도록 중요한 거에 어텐션이 집중되도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벌트가 나왔는데 혹시 벌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들어보신 분? 이게 한 2017년인가 2018년에 구글에서 만들었던 그 생성형 모델인데 그 GPT에 약간 토대가 되는 느낌이고 그 재작년인가 작년까지는 웬만해서는 이 벌트에서 파생된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벌트를 뭐 프리트레이닝 하든 파인 튜닝 하든 아니면 이 벌트를 좀 개조하든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만들든 해가지고 모든 생성형 관련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GPT도 결국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시든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싶다. 그럼 이 논문을 무조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강의 시간에도 교수님들께서 대충은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아까 전에 그 삼성 거기 가서 찍은 건데 정말 많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네. 그 LLM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LLM이 뭔지 안다 손. LLM. 이거는 제가 뭐로 까먹고 넣는 거 까먹었는데 넣었나? LLM이 large language 모델입니다. 초대형 언어 모델. 그 GPT, 클로바, 라마, 그 다음 또 뭐 있지? 그 팜. 이 모든 것들이 LLM인데 혹시 바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바드 말고 바드. 구글의 바드 아시는 분 손. 오, 두 분밖에 없는 건가? 발드가 뭐냐면은 이거 GPT랑 완전 같은 건데 GPT가 어디 회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디죠? 오픈AI 오픈AI의 모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까지 모르겠어. 오픈AI의 모 회사가 어딘지 아시는 분 손? 어딘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뭐 애플 있고 뭐 메타 있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양하게 있고 구글도 있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돈을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AI를 인수했고 그 오픈AI는 G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글도 무언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구글이 만든 거는 바드입니다. 이것도 거의 GPT랑 비슷한 거를 하고 성능도 나쁘진 않아요. 이 바드의 모델이 된 거를 팜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챗 GPT하고 GPT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GPT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리고 챗 GPT는 그 GPT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빙에서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진 모델도 GPT입니다. 이 GPT를 사용해서 뭐 리튼이나 아니면은 요즘 인기 있는 그 영어 그거 뭐죠? 인공지능 쓴다는 거 광고 많이 하던데. 뭐 아무튼 영어 공부하는 인공지능 머신이 있는데 그것도 다 GPT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지금 만든 모델이죠.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클로버 노트 아니면 하이퍼 클로바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통해서 아셔야 하는 거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자기가 개발할 게 아니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개발자를 지금 확정 지으신 분이 2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개발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에 대한 트렌드를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AI 타임스 여기 뉴스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기하게 그 뉴스 랭킹이 메인 페이지 없어요.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 이 어딨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전체 기사가 나오는데 전체 기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는 매일 탑3 기사를 보시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가 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제도 누군가의 항의로 인해서 제 세션을 듣지도 않는 누군가의 항의로 인해서 선택 과제가 되었지만 그 뭐 3개가 무리면 1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매일 이 3개가 바뀌진 않아요. 그 여기에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 탑3가 그 좀 많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LLM 방금 말씀드린 거 이어서 할 건데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팜이 있고 뭐 여기 보시면 GPT-3가 있고 밑에 가면 GPT-2가 있고 여기 벌트도 있네요. 이 X축이 뭐냐면은 연도입니다. 2023년에 만들어진 거, 2022년에 만들어진 거. Y축은 뭐냐면은 파라미터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입니다. 그 뇌세포가 많은 게 더 좋을까요? 더 똑똑할까요? 아니면 덜 똑똑할까요? 은성님. 많은 게 똑똑하겠죠. 그 팜이 여기 지금 이 그래프 기준으로는 제일 파라미터가 많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퍼셉트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뇌세포 중 하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LLM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개발자들도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냥 2017년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기술에다가 단순히 파라미터만 무작정 늘렸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를 무작정 늘리는 식으로 되는데 이 파라미터를 늘릴 때마다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왜냐면은 파라미터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학습하는데 더 많은 전기가 실제로 쓰여요. 괜히 막 서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슈퍼컴퓨터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GPT 4.5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GPT-4 터보를 들어봤다 손. 한 일주일 전에 GPT가 GPT 4.5인가 그 4 터보가 나왔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보셔도 그런데 스타트업 멸망의 날, 빌 게이츠 안다. 뭐 아무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냐면은 GPT-4가 그 가장 최근에 나온 GPT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도 그 최신 것보다 적은데 전기도 2분의 1인가밖에 안 쓰고 돈도 심지어 2분의 1인가 3분의 1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고 네, 다음은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은 그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이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언제 틀렸다고 언급을 드렸나요? 언제 틀릴 수도 있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대충 예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그레션 할 때 어떤 예시가 있었죠? 네, 리그레션에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이 틀릴 수 있는 거를 봤었나요? 전형에 비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찾기는 하는데 최소화하는 거지 완전 동일한 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오, 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언제 틀릴 수 있다고 어떤 상황이었고 왜인가요, 지민님? 호랑이랑 사자랑 네. 배웠다가 네. 걔네들이랑 비슷한 다른 게 있으면 네. 오, 호랑이하고 사자 좋습니다. 그 실제로 그 학습 데이터셋도 그렇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의 정확도와 틀리는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거는 아마 인공지능 강의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한 3년인가 4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얼굴 인식하는 회사에 왜 소송을 걸었냐면은
백인 남성 여성, 흑인 남성까지는 높은 확률로 거의 100% 가까운 정확도로 인식을 하는데 흑인 여성은 이 정확도가 한 60에서 70%밖에 안 됐던 것 같고 그 고릴라나 오랑우탄을 넣어도 흑인 여성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지 한번 추론을 해보시겠어요, 혜민님? 네? 머리카락을 털로 인식한 게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거 그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 수업 들었을 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서진님, 왜일까요? 제품을 개발자가 학습시킬 때 네. 좀 편향된 데이터를 네. 오. 오, 대한 데이터는 진짜 조금만 네. 몇 개만 없다. 오, 네, 좋습니다. 방금 전에 서진님께서 데이터에 의한 편향을 말씀 주셨습니다. 데이터에 의한 편향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개발자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을 건데, 그 학습 데이터에 백인 남성 여성은 뭐 10만 장 있고, 흑인 남성도 한 8만 장 있는데, 흑인 여성은 10,000장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좀 정확도가 낮은 걸 내겠죠. 그 데이터의 편향에 의해 쓸 수도 있고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누군가가 나는 인종차별을 하고 싶어. 나는 그 성별 차별도 하고 싶어. 그래서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는 걸 만들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셋을 집어넣어도 결국 흑인 여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은 그것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겠죠. 그래가지고 현대 인공지능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인공지능의 핵심 중에서 두 가지를 데이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에 의해서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혹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어? 아야. 다시 한번 손 높이 들어주세요. 오, 은성님 할루시네이션이 뭔가요? 환영.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오, 스타크래프트? 저 잘 못해가지고. 다음, 그 할루시네이션 또 누구 들어보셨다 했죠? 지훈님 들어보셨다 했나요? 승준님, 할루시네이션이 뭐죠? 환영. 저도 스타크래프트 막 아, 그래요? 아니, 스타크래프트 하셨나요? 몇 살이시죠? 03년생인데 사촌형이랑 네. 오, 어디서 안 돼. 태훈님도 안 되고. 준호님, 어디서 들어오셨나요? 저 처음에는 게임 오, 그 다음에는? 때 해커톤 났습니다. 네. 오, 뭐죠, 할루시네이션이? 아, 그 비슷합니다. 우선 할루시네이션은 환영이라기보다는 환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약을 하시면은 물론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안 했지만 환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나 그런 데서 마약한 사람들의 시야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고 공룡 나오고 실제로 공룡 나온다고 듣긴 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각인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쓰이냐? 앞에서 그 요즘 핫한 분야 중 하나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항상 좋은 걸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걸 생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반년 전만 해도 챗GPT한테 18,749 더하기 1억 5,783을 더해줘라고 말하면은 정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보시겠어요, 회원님? 왜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내지 못할까요? 숫자가 큰가요? 회원님 계산 못하시나요? 우선은 이어서 설명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대왕의 맥북 사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본 적 있다 손. 이거 유명했습니다 한때. 한 명도 없네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시죠? 세종대왕의 맥북 사건. 이게 뭐냐면은 챗GPT가
거의 처음 나왔을 때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좀 그럴듯하게 말을 생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될까요, 서진님? 왜 안 되죠? 그때는 맥북 네, 맞습니다. 그때는 맥북 프로가 없었으니까. 근데 챗GPT는 이게 진짜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학습된 데이터는 5족에 달하는 문서, 글로 된 문서들일 뿐이지 그 글로 된 문서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인공지능의 목적은 글을 넣어주면은 확률에 의해 가지고 글을 생성해 줄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성해 주냐면은 이것이 인풋으로 되면은 한 글자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 확률에 의해 가지고 이 글 플러스 이 단어의 다음에 나올 단어가 확률적으로 어떤 게 높은지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해주고 그런 식으로 쭉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서 그 이 숫자를 더한 거를 왜 챗 GPT가 답변을 못했는지 혹시 추측해 보실 분 계시나요? 혜리님? 틀려도 됩니다. 저런 데이터셋이 이런 데이터셋이 없어서 5조기의 문서를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그 5조기의 문서에 그 숫자로 정확히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라는 글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를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거다라고 글로 적어놨겠어요. 그래가지고 챗GPT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를 받았을 때 그냥 오답을 내놨습니다. 그냥 높은 확률로 뭐 이게 나올 거다라고 한 다음에 답은 아니지만 그치만 지금은 이게 아닌 게 요즘에 또 핫한 주제 중 하나가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 들어본 사람 손. 오, 뭐야, 준호님 멀티모달이 뭐죠? 아, 좋습니다. 멀티모달 뭔지 아시나요? 예, 뭔데요?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입니다. 이거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생성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GPT 4.5부터는 그림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뭔가를 한 다음에 언어로 뭔가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GPT 자신이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다 손. 결제 25달러 결제하는 분 안 계시나요? 그 결제 꼭 안 해도 되는 게 이 리튼이라는 거에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진짜 지금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느려요. 한 1.5배에서 2배 느리긴 하는데 어쨌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GPT-4든 GPT-4 터보든 4.5가 아니라 터보네요. 그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 분석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GPT한테 이미지를 주면은 그 이미지를 학습해가지고 내가 말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췄습니다. 그게 멀티모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음성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할 수 있고 글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멀티모달이고 이거를 왜 설명드렸지? 아, 설명드린 이유가 원래는 GPT가 처음 났을 때는 이거를 단순히 언어 그냥 자연어로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맞는 문자를 생성하는 거에 그쳤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개발한 개발자들이 다양한 걸 추가한 거예요. 뭐 계산하는 능력도 추가. 예를 들어서 뭐뭐 더하기 뭐뭐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수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식을 처리하는 어떤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가지고 이걸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성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뭐 멀티모달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과 윤리가 요즘 진짜 핫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모든 회사들이 그 윤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기업들은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제재를 가는 게 요즘 많이 생기기도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면접을 본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공지능 면접을 본 적이 있다 손? 네, 전 손 안 내리겠습니다. 왜냐면 봤기 때문에. 인공지능 면접이 근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제가 화면 켜놓고 그냥 글자 나오면은 그거에 맞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면은 그 인공지능 모델이 저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서 점수를 내줘가지고 뭘 하는 형태죠. 근데 그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취업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하려면은 신용도가 있어야겠죠. 그 신용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심지어 딥러닝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뭐냐면은 딥러닝의 문제 뭐였나요, 승진님? 왜 그렇게 저런 모델이 이런 결과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인풋을 넣어서 그럴듯한 답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특히 딥러닝 기반이 된 모든 것들은. 지금 챗 GPT도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윤리가 지금 정말 핫한 분야이고 요즘 대학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대학원생한테 들었고 그 실제로 저도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수업을 저번 학기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 일단은 다들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